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준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원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저는 3형제 중 막내입니다. 형들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첫째 형은 미국 명문대를 졸업하고 지금은 누구나 아는 미국 금융회사에 다니며 억대 연봉을 받습니다. 둘째 형도 국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유학을 떠나 석사, 박사 학위를 모두 마치고 지금은 명문대 대학 교수로 지냅니다. 그 모든 유학 비용은 당연히 아버지의 몫이었죠. 저는 형들과는 다르게 지방대학을 나와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형들은 너무 멀리 살고 또 바쁘다 보니 아버지의 병수발은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늘 형들을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정작 당신이 병마와 싸울 때 곁을 지키는 건 저였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에서 복잡 미묘한 감정의 변화가 읽혔어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이 집은 네가 가져라 하시더니 직접 법무사 사무실까지 가셔서 서류를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죠. 장례를 마치고 형들이 상속 문제를 정리하다가 아버지의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집을 제게 넘겼다는 사실에 꽤 실망한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곧 집 문제를 정리해야 하니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더군요. 형들의 반응을 보니 이 문제가 쉽게 넘어갈 것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부유하게 살고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은 형제 간의 갈등의 싹이 보이는 상속 문제였습니다. 사연자분의 입장에서는 형들은 유학비를 지원받았지만 사연자분은 그런 게 없었고 또 아버지가 편찮으실 때 사연자분이 곁에서 병간호를 했기 때문에 집을 받는 건 좀 당연한 일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사연자님께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형들에 비해서 많은 지원을 받지는 못하셨고 바쁜 형들을 대신해 아픈 아버지를 돌보기까지 하셨고요. 네. 또 아버지께서 그런 사연자님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마지막 하나 남은 재산인 집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네. 사연자님께서는 형들의 태도가 많이 서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연자분에게 생전에 집을 넘기셨다고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형들이 문제 삼고 나설 가능성 당연히 있는 거겠죠? 네, 아버지께서 이미 사연자님께 집을 증여해 주셨는데 만약 형들이 문제를 삼고자 한다면 아마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류분 반환이요? 예. 유류분 제도는 돌아가신 분이 자기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증여해서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될 때 그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형들이 유류분을 요구하면 사연자분은 얼마를 돌려줘야 되는 걸까요? 네, 유류분 제도는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돌아가신 분이 상속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네. 네, 민법은 이렇게 두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적절히 이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서 상속인들이 원래 상속받을 수 있었던 전부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은 민법 제111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네. 돌아가신 분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 비율입니다. 네, 그럼 사연자분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만약에 상속인들이 사연자님과 형들뿐이라고 가정했을 때 형제들의 각 법정 상속분은 3분의 1이고 형들은 아버지의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 비율에 해당하니까 형들이 사연자님께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각자 6분의 1씩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6분의 1씩 이제 유류분 반환을 해줘야 될 수는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시네요. 근데 이제 사연자분이 형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유류분 반환 어떻게 금원으로, 돈으로 돌려줘야 되는 걸까요? 네, 민법에서 유류분 반환의 비율은 규정하고 있지만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류분 반환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는 원물 반환, 그러니까 물건 자체를 반환하면 된다고 하고 있고,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 그러니까 돈으로 반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만약 유류분 반환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으신 집의 6분의 1 지분씩을 형들에게 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연자분이 아버지로부터 이제 집을 이제 증여받았기 때문에 사연자분의 것은 됐지만 형제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면 집의 6분의 1 지분씩은 형들한테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집의 지분을 이렇게 형들한테 주면 형들이 사연자분의 집에 관여할 수 있지 않나요? 네, 형들이 집의 지분을 가지게 된다면 당연히 그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다만 형들이 가진 지분이 각 6분의 1씩 소수 지분이기 때문에 소유자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공유 지분이 아닌 집 자체를 처분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집을 임대 주는 것 같은 관리 행위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가 되어야 합니다. 형들이 각 6분의 1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다면 둘이 합쳐도 6분의 2 지분에 불과해서 절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네. 형들이 사연자님의 의사에 반해서 집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주거나 하는 것 같은 행위는 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처분은 못한다. 예, 다만 사연자님이 집을 계속 사용하시는 것은 형들의 각 6분의 1 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형들이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라도 한다면 그 부당이득은 돌려주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사실 집은 받았지만 뭐 교육을 본인이 이제 받은 것도 아니고 형들은 다 잘 돼 있고 아버지 병간호는 또 사연자분이 했고 이런 부분 좀 들어서 형들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을 방법 이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은 없는 걸까요? 네, 만약 형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게 되면 형들이 받은 특별수익을 주장해 보시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류분 제도는 무조건 법정 상속분의 유류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돌려주라고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으로 실제로 받는 재산이 유류분에게 미달할 경우에 그 유류분 부족액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유류분 권리자가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이 포함되게 됩니다. 네, 특별수익이요. 예. 이때 형들이 지원받은 유학비용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학비용을 잘 확인해서 특별수익으로 주장하시면 유류분을 돌려주지 않으시거나 적어도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형들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미리 하셔서 아버지 암투병 수발을 든 것을 기여분을 주장하시고 집은 사연자님의 소유로 하시는 것으로 잘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형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연자분의 경우 아버지한테 받은 집의 지분을 형들에게 각각 6분의 1씩 반환하게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형들의 유학 비용을 특별 수익으로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연자분이 아버지 간병한 부분을 기여분으로 이제 내세운다면 유류분 지급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최근 잇따르는 흉기 난동 사건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 신림역 칼부림 사건 이후 경찰은 치안을 강화했고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같은 처벌 규정도 생겼지만 여전히 사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무엇을 더 보완해야 할까요? 서울과 성남 등지에서 흉기 난동이 잇따르자 경찰은 처벌 강화와 총기 사용 확대, 면책권 보장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는 흉기 소지와 사용, 온라인 예고까지 가중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법들은 사건 발생 후에야 적용되는 만큼 예방 효과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한 흉기 난동범에 대한 물리력 사용 방침에 대해서도 현장 경찰들 사이에선 여전히 걱정이 많습니다. 범인을 제압하다가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되면 그 책임을 경찰이 지게 될까 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흉기 난동을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벌어지는지 데이터를 꼼꼼히 분석해서 미리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리고 현장 경찰이 위축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을 함께 지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 이 두 가지가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